남극을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 나라들,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극의 일부가 우리 땅이다 주장을 했고,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는 자기네 영토에서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네. 그래서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1959년에 남극 조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12개 처음에 원초 서명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참여를 하는데 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네. 거기에 원초 서명국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다 보니까 또 산업적으로 자국의 남극 관광 산업이라든지 연구 그치. 활동과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자기네 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미권 국가들이 남극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자, 중남미 탐구 생활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좀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시고 우리 민원정 교수님과 함께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대본을 읽고 흥미로우면서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가지고 오늘 네.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남극하고 북극 보시는 분들 중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갈 수는 있어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네.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소재 손님을 네. 저희 학생들 수업 시간에 네. 초대해서 특강을 부탁드린 경험이 있어요. 아하. 네. 이게 중남미 탐구 생활이어서 네. 뜬금없이 왜 남극과 북극 이러실 수 있지만 네. 또 거기서도 우리 그 중남미 국가들과 여러 가지 교류를 또 하고 네.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또 매우 중요한 2024년이어서 네. 요 프로그램을 한번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올해 20세 생일을 맞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바로 극지연구소라는 데입니다. 남극에 세종기지 있고요. 그리고 북극에 다산과학기지까지 문을 열면서 중남미 국가와도 여기서 네. 큰 교류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중남미와의 역할이 어떻게 또 이어져 가고 있는지 네. 현지에서 다양하게 겪고 연구하고 오신 네. 극지연구소의 진동민 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극지연구소에 근무하는 진동민이고요. 네. 지난해 남극 세종기지에서 1년 동안 월동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12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월동대장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기지에서 월동을 한다 하면 1년 동안 기지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네. 기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연구 활동도 직접 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 하계 연구대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그러면은 지금 1년 제가 있었고요. 1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더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한국이 훨씬 좋죠. 거기 뭐 배달도 안 되고 맛있는 것도 없고. 왜 그렇죠. 그러세요? 남극에 짜장면이 있나요 혹시? 북극이나? 대신 네. 그 대원 중에 네. 네. 주방장을 데려갑니다. 왜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월동대원이 보통 18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네. 거기에는 대장, 총무, 통신을 담당한 통신대원, 의사, 주방장, 그다음에 기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실제 시료를 채취하러 다니는 연구 분야가 있어서 월동대는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극의 여름철 보통 우리나라에서 11월부터 2월이나 3월까지 그때는 하계 연구대라고 그래서 자기 연구 목적을 위해서 기지를 방문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기지를 다녀가게 되죠. 아니 근데 어떻게 월동대원서부터 네. 월동대장까지 사실 북극 남극 간다고 요 직업을 생각하는 게 네. 일반적이거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월동대원들은 각 분야에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고요. 저처럼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극지연구소 내에서 공모를 해서 대장 총무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국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씩 와서 연구를 하고 가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원 중에 혹시 여성 대원도 있나요? 제가 월동했을 때 아마 처음일 텐데 여성 대원 2명이 같이 갔습니다. 오. 연구반 쪽에 고층대기라고 그래가지고 대기 위쪽 연구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지질 연구하시는 분이 여성 대원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성 대원이 있었나요? 간혹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었던 적이 2번, 3번 있었고 그다음에 월동 대장을 여성분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성 대원이 아주 없었던 거는 아니고 간혹 이렇게 1명 정도씩 있었고 2명이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지에서 네. 오랫동안 조용히 갇혀 있으면 사랑이 꽃피거나 하진 않나요?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네. 교수님께서. 대원들 중에 아마 사이가 좋아서 네. 여성 대원과 남성 대원이 나와서 네.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 이제 우리나라가 장보고 기지에 좀 자신 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2개 이상의 상주 기지를 보유한 국가다. 우리나라가 여기 그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어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월동 대장을 했거든요. 건설 과정 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짓자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어서 보통은 거기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기를 설치를 해요. 근데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각기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시켜가지고 압착을 해서 다 국내로 가져오고 모든 폐기물은 다 이렇게 국내로 가져오는 대표적인 친환경 기지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극에서 2개 기지 이상을 운영하는 10번째 국가다라는 부분은 남극에서 기지 하나를 운영하는데 사실 비싸거든요. 기지를 짓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월동대를 매년 보내고 하계대를 보내서 기지를 운영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 기지 이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남극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미국, 러시아, 호주, 네. 그다음에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런 데가 2개 이상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주변으로는 중국. 칠레나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네. 국가 중에서 여기 뭐 지도도 나와 네. 있지만 좀 가까워서 그러니까 저 남극 기지랑 네. 좀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더 여기에 진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이런 게 맞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영토 분쟁 문제도 있고요. 영유권 주장. 영유권 주장. 예. 제가 알기로 이 우리나라는 극지연구소 이 남극 그 연구하는 부서가 저희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인데 소속 기관인데 칠레의 경우는 외교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칠레는 이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나치라는 기관이 연구를 담당한다면 이 전체 관리는 외교부에서 관장을 하는 게 돼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는 과학으로 접근을 하니까 네. 주관 기관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장님? 네, 맞습니다. 그 1900년대 들어서면서 네. 남극의 일부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네. 남극을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 나라들, 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네.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극의 일부가 우리 땅이다 주장을 했고 네. 오늘 얘기하신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는 자기네 영토에서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네. 해서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1959년에 남극 조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12개 처음에 원초 서명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참여를 하는데 네. 말씀하신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네. 거기에 원초 서명국에 포함이 돼 있어서 남극에 지대하게 관심이 있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관심도 있고 네.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남극과 그 남미 사이에 있는 이슬라델 말비나스. 네. 그래서 영국하고 전쟁도 포클랜드 전쟁도 했었고 그래서 19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던 갈등 관계가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다 보니까 또 산업적으로 자국의 남극 관광 산업이라든지 연구 그치. 활동과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자기네 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미권 국가들이 남극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해산 그 해양 자원과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남극과 북극의 필요성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소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도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얻고자 함으로써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까? 남극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당시 주력 산업이었던 원양어업이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더불어서 네. 우리 어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가 남극 조약에 가입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당시는 동서냉전 시대였잖아요.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남극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1978년부터 80년대 초반에 시험 조사라는 것을 거기서 몇 차례를 하고 그다음에 1985년에는 과학자들과 탐험가들로 이루어진 남극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남극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남극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수산자원, 특히 수산자원에 관심을 갖고 남극 조약에 가입을 하고 또 협의 당사국이 되려면 과학 기지가 있든지 하는 실질적인 과학 의사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6년에 조약에 가입을 하고 88년에 세종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세종 기지를 건설한 직후에 국제적인 동향이 확 바뀌어요. 자원 개발이나 자원 탐사에서 네.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유류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남극 지역에서는 자원 개발보다는 보존이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환경 보호 쪽으로 그 관심사가 확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세종 기지가 설치된 이후부터 여러 분야의 연구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이후에는 그 기후 변화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지금은 국제적인 관심사이고 극지연구소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북극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북극은 2002년에 노르웨이 위쪽에 있는 스발바르라는 곳에 다산 기지를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남극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극에 가서 기지를 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극 이사회에 저희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북극에 대한 거는 북극 여름철 특히 9월철에 바다 얼음이 많이 줄어들면서 대체 항로로서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시베리아나 이런 쪽에 있는 북극 자원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북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원도 그렇고 그렇죠. 기후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네. 군사적인 안보 이슈도 그렇고 네. 여기서 네. 굉장히 중요성이 더 네. 대두되는군요. 그리고 보면 중남미에는 우리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여러 기관이 생겨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뭐 간헐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도 하는데 극지연구소는 이 88년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다는 거 너무 네. 대단하지 그렇네요. 않나요? 네. 네. 세종기지가 생기면서 세종기지에 네. 매년 사람들이 들고 나려면은 네. 칠레 punta 아레나스가 남극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거기를 꼭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칠레 남극연구소하고 연구소 차원에서 MOU도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정도 있었는데 특히 2004년에는
칠레 남극연구소가 산티아고에서 네. 푼타아레나스로 이전을 해요. 음흠. 그러면서 이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활발해졌고 2015년에는 푼타아레나스에 한 칠레 남극 협력 센터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협력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정보 교류라든지 공동 연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페루에는 한 페루 공동 해양 연구소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해양 연구소와 극지 연구소 간에 어떤 협력 관계나 공동의 연구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해양연구원과 저희가 이제 본원 부설기관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같이 하는 공동연구가 있긴 한데 네. 페루와 칠레를 끼고 같이 하는 공동연구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페루도 매년 남극에 연구선 카라스코라고 하는 연구선을 보내고 연구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네. 우리가 같이 남극에서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세종기지에 있을 때도 네. 페루 공군하고 네. 해군들이 세종기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네. 사실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워낙 큰 나라고 네. 뭐 G2 뭐 G5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라고 네. 다른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는 지리적으로 또 가깝기도 하고 한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남극하고 북극하고는 네. 지리적으로도 위아래로 되게 멀고 네.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10개국 가운데 또 들어가서 20년간 그렇죠. 또 요 네.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새삼 또 대단하네요. 네. 제가 칠레에서 이 진 대장님을 저희 수업 시간에 모셔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부탁드렸는데 네. 칠레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한국과 칠레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대단했어요. 네. 아니 아까 환경이나 기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북극이나 남극 가셔서 북극곰이나 펭귄 이런 거를 만나고 이 우리 이쁜 생물들 안 예뻐요. 안 예뻐요?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 이거 유명한 짤도 있잖아요. 제가 펭귄 섬에 가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펭귄 막 이만한 펭귄도 있죠. 황제 펭귄. 이만하진 않고요. 1m 정도. 1m 정도. 네, 1m 커요. 정도. 펭귄 중에서는 제일 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환경적으로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걸 좀 체감적으로 느끼신 적도 있습니까? 세종기지 인근에 우리나라가 특별 보호구역으로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펭귄 서식지가 있습니다. 네. 그 펭귄 서식지에 세종기지 주변으로 기후 변화나 이런 게 심하고 특히 비가 많이 오면 눈 쌓였던 게 금방 녹거든요. 그런데 이제 펭귄들이 돌무더기나 얼음 위에서 부화하고 새끼들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런 게 다 녹아 없어지고 진흙탕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외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진 자료가 국내에도 소개되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후 변화들이 펭귄 서식지에 가면 직접 목격할 수 있고 실제 근데 펭귄 서식지에 가면 닭똥 냄새가 진동을 하죠. 현장의 목소리네요. 네. 보기는 멋있는데 네, 멀리서 봐야 예뻐요. 멀리서 그래요? 봐야 되죠. 네, 저는 남극까지 못 가보고 네. 마젤란 해협을 건너서 펭귄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펭귄 섬. 펭귄 섬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배가 도착할 무렵에서 멀리서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금 말씀하신 냄새와 양계장 냄새. 네, 네. 뒤뚱뒤뚱 거리다가 막 드르르 굴러서 바다로 갔다가 네. 다시 싸우고 나오고 뭐 이런 그다음에 모방비로 격렬한, 잘못 네. 걸어 다니면은 큰일 나요. 펭귄이 이렇게 똥을 뒤로 쫙 쏘거든요. 네. 거기에 맞기도 하고. 네, 새똥보다 무서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학예 연구대들이 들어오면 네. 그런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거기를 헤치고 다니면서 그 펭귄 생태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죠. 좀 거기 직접 계시니까 뭐 심각성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체감을 하세요? 기후 변화와 관련한 거는 뭐 펭귄 서식지는 일부 사진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게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장보고 과학기지에서는 11월 달에 저희가 이태리와 공동으로 장보고기지 앞바다에 활주로를 만들어요. 오. C-130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해빙 활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음이 2.5m에서 3m 이상으로 바다가 얼거든요. 네. 그 위에 활주로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한 달 정도 항공기 운항을 하는데 2022, 2023년 시즌에는 거기 바다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예. 11월 달에 그 활주로 저희가 네. 이제 땅처럼 보이지만 바다 네. 얼음이거든요. 오. 바다 얼음 위에 비행기가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두꺼운 바다 얼음 위에 쇄빙선이 접근해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모습들인데 네. 이게 요런 모습이 된 거죠. 10월 달, 11월 달이. 안 얼었네요. 안 얼었죠. 예. 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어찌 보면 대표적인 네. 기후 변화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기지가 있는 곳에는 네. 마리안 소만이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에 만년빙이 쌓인 빙벽이 있거든요. 이게 1950년대부터 꾸준히 관측을 해오고 있는데 네. 매년 27m에서 30m 정도가 뒤로 물러나고 있고 오. 시간이 갈수록 네. 그 후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네. 남극에서 기후 변화하는 부분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은 특히 남극을 반으로 나눠서 동남극과 서남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세종기지가 있고 한 남극 반도를 포함한 서남극 쪽에서는 네. 얼음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 보존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직접 느껴져. 저 네. 활주로는 좀 충격이네요. 네. 진짜. 극지연구소가 대부분의 연구소는 과기부 산하 네. 연구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해수부 해양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네. 알려져 있어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극지연구소가 해양연구원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기지 건설 전후해서 1988년 전후해서 극지연구센터로 출범을 해서 2004년에 그 극지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면서 부설기관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해양연구원 안에는 극지연구소 외에도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라고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해양부가 생기면서 해양부의 어떤 고유 기능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과기부에 있던 해양연구원을 해양부 산하로 옮겨놨어요. 그 체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 해양연구원과 극지연구소 그다음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가 해양을 매개로 좀 더 협업을 잘 하라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나 지구과학, 생명과학, 해양 뭐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일단 세종기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리안 소만이 후퇴되고 하는 것을 실제 과학적인 자료로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환경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극에는 다양한 그 미생물이라든지 네.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고 생물들이 갖고 있는 분자 생물학적 특징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의 온도에도 혈액이 잘 얼지 않는다든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결빙 방지 물질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같은 것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냉해에 강한 식물들 그 남극에 서식하는 식물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국내 냉해에 그 강한 유전 육종을 한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고요.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 기지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지는데 멜버른 산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활화산이라는 거를 직접 연구자들이 파악을 했고 물론 이제 그 30km 범위 내에 있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 네. 할 수 있는데 안전한 거로 다 이제 그 판명은 됐으니까 이제 염려할 네. 건 아니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와 장보고 기지 사이에 있는 해저에 질란디아라고 하는 해저 지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또 찾아서 국제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를 한 게 있고 운석이 또 국내 많이 얘기가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네. 남극에서 운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장보고 기지 인근에서
30kg짜리 운석, 뭐 35kg짜리 운석, 음. 그 외에 작은 다양한 운석들을 발견을 해서 국내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을 했죠. 남극, 북극 하면은 사실 거기서 무슨 일들을 하실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하게 진짜 네. 흥미로운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성과도 있고. 네. 근데 대장님께서는 칠레 그 푼타 아레나스 사무소 소장도 하셨고 또 이번엔 대장으로 또 다녀오셨고 칠레 사람들과 직접 일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일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첫째는 제가 칠레 해군배를 타고 남극 반도 쪽을 이렇게 돌았는데 네. 그 남극 바다가 되게 험하거든요. 네. 그 험한 바다에서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 북극에서 노르웨이나 러시아 사람들만 네. 험한 곳에서 일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칠레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일을 잘하더라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교수님이 그 산도 험해가지고 칠레 사람들이 험한 산도 날다람쥐처럼 잘 탄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험지에 강해요. 네. 바다에서도 강하고. 네, 바다에 네.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준에 보면 칠레 사람들이 일하는 속도가 더뎌요. 분명히 우리 속도만큼 쫓아오지 않는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두 분 의견이 비슷하네요, 진짜. 네, 정말 해요. 그래서 제가 네. 칠푼타에 있을 때 거기까지 광 케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독수가 되게 느렸거든요. 네네. 매설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몇 년 뒤에 매설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남극까지 칠레 푼타 아레나스 남극까지 광 케이블을 매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타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칠레가 쇄빙선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중고 선박을 사서 썼는데 신규 건조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예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올해 네. 실제 건조를 했습니다. 네. 현재 테스트 운항을 하고 있고 12월 22일인가 남극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칠레 사람들은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는 더디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꼭 하는 해낸다.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미 쪽에서 우리가 같이 일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왜 헌법 얘기할 때도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오랜 기간 토의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한다. 그러면 조금 늘 늦게는 되지만 돼요. 이제 방송 전에 저하고 대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게, 이제 한국에서 칠레를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걔들은 되는 일이 없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칠레에서 겪어본 일로는 보면, 한국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 네, 그래서, 칠레에서 안 됩니다.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물어보면 된대요, 한국은. 그런가요? 방법이 어떻게든 방법을. 네, 그런데 칠레뿐 아니라 중남미는 한 번 안 된다고 한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으로는 내가 이만큼 말을 했는데 방법이라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저쪽에서는 안 되는 일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인식차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제가 그 칠레에 있으면서 그 국내에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하계 시즌에 남극에 들어가기 위한 비행기 편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한국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면 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현지에서 직접 얼굴 대고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는 기다려봐 하고 대개는 그날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로 물어보는 거는 답을 안 해주지만 네. 현지에서 얼굴 보고 하는 거는 가능한 일은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특성이 또 있네. 네. 그리고 안 되면 안 돼요. 네. 중남미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특성을 또 잘 네.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티켓도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모셔보면 한국 교수님들께서는 글쎄 뭐 이런 경로도 좋고 저런 경로도 좋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저희 조교한테 그 일정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거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한국은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한 다여섯 개 쭉 뽑아서 옵션을 딱 주죠. 준다. 근데 칠레에서는 그 중에 뭐요? 그럼 우리 입장으로는 살짝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답답하지만 그냥 네. 원칙대로. 원칙대로. 네.
중남미에 계신 분들이 특히 칠레 분들을 원칙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답답하죠. 네. 그래서 헌법을 또 더 중요시하는 그런 네, 경향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네. 중남미에서는 그래도 칠레가 가장 좀 믿을 만하게 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88년에 세종기지가 생기고 그 이후에 칠레하고 한국하고 여러 가지 협정이 있었잖아요, 대장님. 네. 뭐 해양연구소하고 칠레 이나치가 칠레 남극연구소, 그 간에도 협약이 있었고 또 1994년에도 과학기술협력 약정까지 다 체결을 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어떤 시기마다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양국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칠레는 남극의 영유권 주장하고 있고 특히 푼타아레나스를 중심으로 한 남극 관문 도시의 경제 활동이나 네. 또 그 관문 도시들은 외국 프로그램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세종기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 쪽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했고 또 세종기지가 있는 킹 조지섬 일대에는 남미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기지가 있지만 네. 꾸준히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은 한국인 거를 칠레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남극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 국내 언론사에서 취재를 갔을 때 네. 남극 연구소장이 그런 지금 같은 취지의 얘기를 언론에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옆에서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도 세종기지 인근에는 칠레 공군 해군 그다음에 칠레 남극 연구소가 운영하는 기지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네. 세미나도 같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기관 간의 MOU 뭐 3년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남극을 다루는 회의가 몇 개가 있어요. 네. 실제 국제적으로 남극 조약 회의도 있지만은 그 국가 남극 프로그램 운영자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콤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남극을 워낙 남극이 넓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56배 이렇게 되니까 엄청 우리나라의 남극만? 네,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오. 지역적으로 남극 반도를 중심으로 한 예. 그룹들, 남극 반도에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 네. 그다음에 로스의 지역에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 이렇게 이제 협의회 같은 거를 따로 갔는데. 그때도 칠레하고 한국은 핵심적인 그리고 키 역할을 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은 뭡니까? 이 나라들이 네. 왜 우리랑 일하고 싶어해요? 우리는 한번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항상 하죠. 신뢰의 나라. 예, 다른 나라는 안 그런가요?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안 그런 경우도 네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경제 사정이나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렇네요, 또. 아무 예고 없이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나라고 말씀드리긴 그럼요. 그렇지만 뭔 네,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남극이나 북극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혹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노티스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최대한 이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중국이 대중남미 투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남극에도 많이 하지 남극에도 않나요? 많이 하죠. 남극의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종기지 인근에 장성기지라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남극 대륙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중산기지를 지었고 네. 상주는 아니지만 하계기지로 2개가 있고 또 지난 시즌에는 장보고 기지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친링 기지라는 곳을 건설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극의 투자가 엄청나죠. 그런 것 때문에 간혹 오해를 받아요. 어떤 오해? 특히 친링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링 기지는 장보고 기지가 가깝잖아요. 그럼 거기가 태평양에 인접해 있고 네. 뉴질랜드와 호주에 인접해 있는데 미국의 모 정책연구소에서 칠링 기지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운항하는 비행기의 루트 추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시하려고 그 기지를 졌다. 뭐 등등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남극에서 겸용기술이라는 게 군사적으로도 쓰이고
그 민간으로도 쓰이고 네네. 하는 그런 기술들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거를 내놨어요. 역시 안보 이슈가 같이 겹쳐서 예, 들어가네요. 예, 예. 그래서 중국이 거기까지 영향력을 또 많이 끼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더 이제 가보셔야 추가적인 예, 조사가 예, 좀 예, 필요하고 확인이 좀더 필요한 거고. 봐야겠죠.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본은 남극조약 원초 서명국 중에 하나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노르웨이의 아문젠이 남극점을 도달할 때 네. 일본의 시라세라는 사람이 남극 탐험을 했었습니다. 오. 그래서 그 로스해 쪽에 시라세 코스트, 시라세 오. 해안이라고 하는 그 명칭도 남겨져 있고 네. 그래서 그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하긴 했지만 네. 남극 조약을 맺을 때 초청을 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일본은 현재도 남극에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북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기 훨씬 이전부터 과거에 일본이 시베리아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일본 북해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결빙 해역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극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남극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 서해풍파라는 소설에 예. 예, 일제 시대에 같이 그 남극 탐험대를 따라간 조선인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서해풍파는 예. 1900년 그 초반에 예, 예. 우리나라의 해외에서 소년에게보다 조금 먼저 출간한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일종의 신소설로 그렇죠. 황해도에 사는 두 형제가 네. 갖은 역경을 무릅쓰고 무릅쓰고, 네. 미국에 건너가서 남극 탐험을 간다라는 네.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네네. 그런 네.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남극 점에 도달한 것을 외신을 보고 그 당시에 논설에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나 뜻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나라도 1900년대부터 국민적인 관심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예. 그럼 그 각 나라의 기지들은 모여 있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서로 교류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서 저기까지 가는 건지도.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네. 모여 있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네,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군요. 세종 기지가 있는 네. 킹 조지 섬은 여름철에는 바다 얼음이 대부분 녹는 지역이에요. 쇄빙선이 없어도 접근할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은 뿜따레나스에서 뿜따레나스에서 제트기로는 1시간 50분, 네. C-130이라고 하는 군용기로는 2시간 반 정도 네. 걸리면 들어갈 수 있는 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지가 많다는 거는 우리도 남극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남극 대륙에 가서 기지는 짓기는 어렵고 아. 그럼 일단 거기에도 기지를 짓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남미 국가들 네.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물론 아르헨티나는 곳곳에 기지가 있긴 그렇죠. 하지만 그다음에 중국도 처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지었고 저희도 이제 약간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한계성 때문에 거기 가서 거기는 기지 간에 서로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으면은 네.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기지하고 한 10km 정도 바다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 기지, 칠레 기지, 우루과이 기지, 중국 기지는 육로로 서로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예를 들어서 월동대원들끼리 모여서 네.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가까운 월동 기지, 가장 가까운 월동 기지는 350km 정도 떨어진 곳에 350km. 미국과 뉴질랜드 기지가 있고요. 네.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이태리 기지가 네. 한 10km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태리 기지는 여름철에만 운영해서 네. 11월부터 2월까지만 운영을 하죠. 그럼 여기에 그런 외국 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칠레 기지들도 곳곳에 있지 않나요?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네. 자기네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에 기지를 짓습니다. 점을 여기 찍어놔, 내 짱을 땅이다. 박아놔.
알박기. 네, 근데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에 가서 기지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이 그러면 네. 어느 칠레 영토인 건가요? 아니요, 영토 저희는 그래서 영토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영토란 말을 안 쓰고 네. 그런 말을 남극 조약 회의나 이런 데서는 네. 아주 조심을 하죠. 그러나 그렇군요. 교류는 칠레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칠레를 통해서 가는 것뿐이지 네. 그렇다고 칠레 그런 영유권이나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복잡미묘하네요. 복잡하죠. 복잡하네. 예. 네. 그러면 영유권 주장을 각자의 나라가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저게 지구에서 유일하게 어느 누구의 나라의 영토도 아닌 땅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나라가 갑자기 네. 저기 진출해서 나 뭐 하고 싶어 하면은 네. 그냥 기지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네. 남극 조약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남극 조약 체제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보고 기지 지을 때도 네. 세종 기지를 운영하는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이었어요. 협의 당사국이라고 하는 거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국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지를 새로 짓겠다 하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지를 짓는데 이게 환경에 무해하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기지를 짓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발표를 하고 각국이 코멘트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각기 같은 거, 네네. 야, 그럼 니들 거기서 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소각기를 태우면은 대기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펭귄 마을이 가까운데 펭귄 그 서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래서 들어올 수 아무런 있는 더 거군요. 이상의 코멘트가 없을 때 때까지. 그때를 이제 만장일치라고 그래요. 와. 그럼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지 네. 들어올 기지를 수 있어요.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남극 조약 모르겠고 우리가 가서 알아서 그냥 기지 짓게.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누군가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럼 남극에서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실질적으로 입김이 제일 센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예. 남극에서 그런 남극 조약 뭐 이런 뭐 서로의 코멘트 혹은 오케이 사인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기서 가장 입김이 센 나라가 있습니까? 혹은 동등한 파워를 다들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협의 당사국이라고 하는 28개 국가들은 다 한 표씩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협의 당사국 중에 남미 쪽 국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페루 이런 나라들이 거기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연구 활동이 많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네. 네.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조금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 연구의 영향력으로 입김이 강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남미도 연구 활동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남미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칠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항만청이 항만 업무를 해군에서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해도 조사 같은 것도 해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남미 국가들은 군에서 많이 군에서 해요. 해요. 군에서 하는 네. 예, 거구나. 예. 네. 그게 이제 남미의 특성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군에서 하는 것도 과학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남미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어권하고 어찌 보면은 약간의 대립구도가 그런 있군요. 게 이제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러시아는 그 동유럽을 중심으로 과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권역들이 자기의 입김을 영향력을 키우려고 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결국은 그 기저에는 연구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느냐. 아 그게 또 베이스가 연구가. 되는군요. 예, 그럼요. 연구에 대한 기여가 없으면 네. 니네들은 와서 기여하는 거는 없고 이윤만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각자의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면 네. 사람 사는 데니까 그렇죠. 범죄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누가 그거를 판단을 중요한 질문인데 네.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영유권을 유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남극 조약 체제 이후에는
새롭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오, 되게 그다음에 또 복잡하네. 영유권을 기존에 영유권을 주장한 나라들이 영유권을 포기했다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네.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아마 그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남북 조약 그 문안을 조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일단 덮어놓은 것 같고 네. 다만 해석이 되는 거는 그런 지금 범죄와 관련한 거 등등은 네. 그 국민의 그 네. 사람이 귀속된 국적에 따른 거로 속인주의로. 속인주의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거기서 미국인이랑 뭔가 분쟁이 붙었어. 일어나서 네. 한 대씩 치고 받았으면 네, 네.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네, 요거는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런 게 판단해요? 가끔 문제가 됐는데 예를 네. 들어서 남극의 과거 유적지, 그러니까 남극 히스토리컬 사이트라고 해서 유적지가 있는데 그거는 네. 과거에 연구 활동으로 쓰였던 아니면 탐험 시대에 쓰였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포경업이 과거에 남극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건물들이 이제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 지정이 돼서 거기에 영국이 관리하는 유적지에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이 가서 그걸 훼손을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오. 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네요. 남극 조약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돼서 유럽의 그 자국민이 가서 사고를 친 나라는 이게 그 조사한 게 네. 자기네 뭐 형사가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외국 사람이 조사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그걸 재조사하러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막 버팅기다가 결국은 자국민에 대해서 벌금형 일정 금액의 벌금형이 내린 거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그냥 그걸 좋게 좋게 예, 가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습이 됐죠. 그럼 요것도 나중에 혹시 큰 이 문제가 분쟁이 될 수 지금도 있네. 여전히 이제 그런 예. 부분은 남극 조약이 되게 단촐합니다. 네. 근데 단촐하지만 향후에 이게 이제 남극을 어떻게 활용하고 남극 체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네.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남극에 대한 그런 북극에 대한 뭐 중요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예. 돼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법 지금은 해석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고 저희도 이제 과거에는 세종기지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갔는데 네. 최근에는 외국 연구자들이 또 많이 오거든요. 네. 오. 그러면 이제 외국 연구자들이 와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연구자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네. 거기서 트러블이 생겼다. 네. 그럼 경미한 사고야 그냥 이렇게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네.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잠깐 생각난 게 우리나라는 기지 이름이 세종기지, 네, 세종기지. 장보고. 장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라면 음. 칠레는 기지 이름이 보통 역사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프레이 기지 같은 경우는 유명한 대통령. 예. 프레이몬 딸바 대통령. 예. 대통령 이름을 또 예, 그러니까 거기다 그 붙였어요? 대통령 제가 알기로 그 대통령 시기에 이 많은 기지를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협약을 네. 하고 그리고 그분은 그 아들도 대통령이었어요 나중에. 예. 해군 기지는 프랏 기지라고 예, 하는데 프랏 기지. 그분도 아마 해군 장교. 그게 그 유명한 네. 페루 볼리비아를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의 영웅. 그다음에 네. 또 육군 기지는 오히긴 기지라고 오히긴스 있는데 기지는 오히긴스는 칠레 독립 영웅. 다 군인이던데요. 그다음에 이제 남극 연구소가 운영하는 곳은 에스쿠데로라고 그래가지고 네. 유명한 남극 연구자. 연구자. 예. 아무래도 이제 군인 쪽이 많이 맞아요. 중남미에서는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상징적인 영웅, 인물 이런 거를 좀 이름을 그런 많이 것 붙이나 같아요. 보네요. 페루 쪽에서는 뿌랏 기지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중남미끼리의 살짝의 기싸움, 분쟁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르헨티나하고는 분명히 좀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기지에 있을 때 칠레 대통령이 다녀갔거든요. 2번을 다녀갔는데 한 번은 순방 차원에서 다녀간 거고 기후 변화 관련해서. 네. 근데 그 올 때 쉬쉬하면서 왔는데 네. 혹시 아르헨티나 애들이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눈치를 보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랑 같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칠레는 아르헨티나하고는 조금 과거에 남쪽에서 전쟁을 하려고 네. 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는 그런데 제가 페루 볼리비아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근데 페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칠레 쪽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프레이 기지에 활주로가 있어서 네. 그 세종기지 있는 킹조지 섬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박으로 오지 않으면 그 칠레의 도움을 받아서 오거든요. 올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네. 거기에 이제 그 거점에 프레이 기지 그다음에 에스쿠데로 기지가 있어서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뜨고 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칠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칠레가 그 콜롬비아도 네. 콜롬비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자기네 공군 비행기를 가지고 남극을 방문하는 것도 칠레가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칠레에 있을 때 해군배 타고 돌 때도 에콰도르 네. 그다음에 페루를 칠레 해군이 도와줬던 거를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어떤 나라는 친하게 지내고 또 어떤 나라끼리는 기싸움을 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 영유권 주장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남극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네. 자국에서 직선 기선을 그었을 때 가장 가깝다고 주장하는 호주, 뉴질랜드. 뭐 요거는 어디로? 네. 남극 조약에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오. 그거를 언급을 하고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남극 조약 체제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얘기하신 영유권 주장하는 나라 외에도 러시아와 미국이 남극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실제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영유권 주장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서남극 쪽에. 네네. 그 지역을 집중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곳을 영유권을 주장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 영유권 주장을 안 했고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탐험가인 벨링사우전이 남극을 처음 발견했다고 그래서 영유권을 다른 나라에서 주장할 때마다 조목조목 비판을 했거든요. 웃기지 마. 러시아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나라를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나라. 이렇게 하는데 영유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남극 조약 체제가 와해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싸우자는 거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수면 아래 있고 일단 덮어두고. 예, 가끔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과거에 그 남극에서 광물 자원 개발을 하자고 10년 이상 논의를 해가지고 다 됐다가 그것도 그냥 덮어놨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 프로스펙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바이오 산업이 발달하면서 남극에 있는 생물 자원을 이용한 그 산업화 네. 이런 거를 할 때도 영유권하고 일부 네.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내려놓고 논의를 하다가 내려놓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나눔에 있어서도 논의가 된다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는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힘을 합쳐야 하는데 네. 그럴 때도 협력이 잘 되나요? 비교적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남극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남극 프로그램 운영자나 그다음에 남극과학 연구위원회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조류독감이 네. 남미권까지 가서 남극권까지 유입이 된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남극의 펭귄이나 네. 그다음에 물개나 이런 데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들어가서 그것도 지금 관찰되는 대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같이 공동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럼 지속적으로 좀 교류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남미 간에 어떤 관계가 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철학이나 비전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남극에서 남극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는 네. 지속적인 연구 활동,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신뢰성,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에 제가 알기에는 그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 쪽에서 남미 국가들과 좀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남극 활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칠레도 그렇지만 칠레 이외에 남극 활동이 좀 활발하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지역적으로 가까운 세종기지에 초청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네.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함으로써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이 남미의 뭐 에콰도르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데는 군인들이 엘리트층이고 그 사람들이 남극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어서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님께서 그 사람들은 직접 봐야 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극지연구소는 사람이 가잖아요. 맞아요. 직접 네. 만나시잖아요.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네. 근데 너무 춥고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지 남극에서는 오히려 네. 너무 춥고 그다음에 뭐 블리자드라고 하는 강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 눈보라. 눈보라. 그때는 외부를 거의 못 가요. 건물과 건물 이동하는 것도 아주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네. 남극에서도 가끔 날이 좋을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춥지만 영하 20도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영하 20도 날씨 좋다고요? 네. 바람이 안 불고 해가 나면 네네. 세종기지나 특히 장보기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는 해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야외 활동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고 세종기지도 해가 없진 않지만 해가 10시 반쯤 떠가지고 2시면은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있는 그 동안에 잠깐이지만 그래도 바람이 없으면 네. 그때 이제 주변 기지를 가볼 수 있는 거죠. 엄청 춥구나. 네. 꼭 우리나라 오셔서 한 12월, 1월쯤 돼서 막 한파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아우 따뜻하다. 낮 입고 나가야겠다 오늘. 남극에서 느끼는 추위와 한국에서 다르죠. 느끼는 또 틀린 것 같아요. 그건 또 달라요. 네, 예, 다르죠. 한국도 추워요? 12월? 춥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금방 갔어요. 금방 한 갔어요. 시간, 네. 1시간 채워져가지고 네. 이제 가야 되는데 궁금한 거 아직 많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궁금한 거 너무 많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그 핑계로 또 한 번 그 보시는 핑계로 거죠. 또 한번. 네. 저는 제가 사실-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그 대원들끼리만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에요. 국적을 초월해서도 예, 또 한류 팬들도 늘어나고 뭐 또 거기 세미나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춥잖아요. 연구를 하려면 네. 많이 만나야 하니까 아까 그 말씀을 살짝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네. 네. 우리 기지는 아니지만 네. 건너편에 있는 칠레 기지하고 러시아 기지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가까워야 돼. 잘 맞는 서로 오고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남자분하고 네. 칠레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러시아 기지에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와서 지은 어머.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또 종교 있어요. 활동을 해요. 교회가 있고 거기는 러시아 극지연구소가 파견한 사람이 아니라 네.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견한 신부님이 어머. 한 분 계세요. 어, 그리고 간혹 몇 년에 한 번 거기서 예.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네. 오. 저희가 다음번에 모실 때는 네. 나는 솔로 남극편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해서 돌아온 싱글 한번, 남극편 네, 이런 거. 연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극하고 북극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환경 연구, 안보, 뭐 자원 이런 네. 이슈로 우리가 꼭 요 극지연구소가 계속 좀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극지연구소 진동민 대장님과 네. 너무나 흥미롭고 그리고 네. 알찬 이야기들 네. 나눠봤고요. 또 우리 민원정 교수님도 진행자 데뷔 축하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콘텐츠가 너무 괜찮았습니다. 아, 자, 너무 그러면은 저희는 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